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회장이 되는 여성들이 있죠. 그중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던 주부가 하루아침에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하게만 바라보곤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어이없는 인생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니 그 여성들이 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회장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나 참 대단하다 여보. 구멍가게를 직원 100명을 거느린 회사로 키우기까지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잖아. 여보, 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어도 사장으로서는 그래도 80점은 넘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아이고, 되돌아보니 참 열심히 살았네. 아프지만 않으면 앞으로 30년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를 100년 갈 회사로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등대처럼 우뚝 서 있던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해마다 직원들 건강검진은 챙겨주면서 정작 자신은 약국 한번 제대로 안 가며 살아온 30년이 결국 남편의 삶을 갉아먹고 말았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외로 침착했는데요. 끓이던 된장국을 마저 끓이고 얌전히 가스밸브를 잠근 후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가다듬고 립스틱을 가볍게 바른 후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죠. 그 와중에 너무 진한 립스틱은 환자 아내의 애티튜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화장도 가벼운데 누드 컬러를 바르자니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잠시 망설이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저는 하루 24시간 중 매일 20시간 가까이를 일에 투자하며 과로하던 남편이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랍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숨을 못 쉬시니 빨리 병원에 모실 수 있긴 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시네요. 의사들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사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남편이 가장 아끼던 전상무는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가지런하게 머리를 덮고 있지 않고 제멋대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절주절 저에게 설명하는데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몇 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나 보네요. 하긴 그 이가 담배를 좀 피웠나요? 그렇게 말려도 말을 안 듣더니. 아무튼 상무님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제가 있을게요. 누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만의 계량기로 불길함을 측정하기 마련이죠. 아마 제 계량기보다는 전상무의 계량기가 더 높은 수치를 가리켰나 봐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 아마 숨을 못 쉬고 고통받는 남편이 곧 저 세상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수술은 잘 마쳤는데 워낙 상태가 심각하실 때 병원에 오셔서 이 정도면 지금 깨어 계신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의식 돌아왔고 말도 하시는데요. 아마 말이 어느라고 제대로 못 걷게 되실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이요. 당분간 입원해서 재활치료까지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전상무의 불길한 예감처럼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회사 일을 할 수 없다면 남편에게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닐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여보, 당신이 아끼는 전상무가 왔어요.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술 후 남편은 하루 종일 한두 마디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와중에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걷는 훈련을 해야 했는데 보는 제가 다 힘이 빠질 정도였죠. 나이가 있고 워낙 오랫동안 병을 방치해서인지 남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본인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는지 전상무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쓰러지고 난 뒤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해. 이 사람이 나 대신 전상무가 많이 도와줘. 어눌한 말투로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아기처럼 띄엄띄엄 단어만 늘어놓는 남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상무와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힘겹게 웅얼거리는 남편의 말이 제 귀에는 분명 당신이 해야지. 구멍가게 시절부터 같이 해온 우리 직원들 당신이 엄마처럼 잘 돌봐줘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아니 꼭 당신이어야 해.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라고 들렸죠. 전상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말은 사장 자리가 아까워서 평생 소뚜껑이나 운전했던 제게 주겠단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상무와 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는 직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상징적인 자리니까 남편이 할 수 없다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남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경영상의 절차나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등 각종 실무는 전상무가 도와주고 그 밖에 남편 밑에서 20, 30년을 일하며 함께해온 든든한 분들이 각자의 일을 잘 맡아주고 있으니 회사가 돌아가는 데는 사실 무리가 없었죠. 전 그저 남편의 말처럼 직원들을 엄마처럼 세심하게 돌보면서 회사에 문제가 없도록 살피는 역할만 하면 됐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가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을 이어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해줄 따뜻한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부로 사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여러분 모두의 바람인 100년의 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쪼록 부족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사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저는 업무를 시작했어요. 문서 하나도 볼 줄 몰라 쩔쩔매는 저에게 전상무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지도를 해주었고 퇴근해서 병원에 가면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적어놓은 메모를 보여주며 꼭 해야 할 일을 더블 체크해 주었어요. 꼭 과외 선생님처럼요.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회사의 진심인 분들의 도움을 받으니 저도 어느새 회사 일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사장의 결단이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은 사장이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슬슬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신입사원들이 10명이나 들어왔어요. 사내 투어를 하면서 사장실도 들렀는데 다들 내 자식 같은 게 어찌나 이쁘던지. 우리 아들도 저렇게 취직해서 번듯한 양복 입고 사장한테 이쁨 받고 해야 할 텐데. 아무튼 회사 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염려 말고 당신은 재활치료에나 집중해요. 빨리 나와서 사장 자리 다시 찾아가야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고 그날따라 무척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놓였는지 그날 밤 하늘로 가고 말았죠. 장례식에는 전 직원이 참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남편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게 해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홀로 남겨졌다는 게 외롭고 서러웠지만 그런 직원들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제 회사 일 좀 배워보려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내가 일 배울 때까지만 좀 고생해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해보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 나와 일 배우라고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대체 무슨 바람인가 싶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철이 들기라도 한 건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좀 이상하긴 했죠. 어차피 제가 계속 회사를 맡고 있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아들이 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 배우면 좋겠다 싶어 아들과 저는 사장실에 함께 출근했어요. 그리고 전상무에게 부탁해 작은 실무부터 아들은 경영 수업을 해나갔죠. 상무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아들이 철이 없고 의욕도 없고
어릴 적부터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아서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빠를 대신하겠다고 나오니 저는 신기하고 기특하기만 하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상무님한테 잘 배우면 고절할 거예요. 아이, 예. 아직 나이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물론 제가 옆에서 잘 봐드릴 겁니다. 그런데...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쉬셔야지요. 속도를 내서 아드님이 빨리 일 익숙해지게 돕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회사가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하니 긴장이 풀렸는지 저에게도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시름시름 안 아픈 데가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휴식이 필요했었나 봐요. 덕분에 좀 쉬고 아들 혼자 회사 일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성현 씨 경영 수업 받으라는 거 다 제 코칭이었어요. 모르셨죠? 똑똑한 사람인데 솔직히 좀 게으르잖아요. 추진력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우신 회사를 남들이 날름 먹게 될 수 있나요? 제가 나섰죠. 성현 씨가 다른 건 몰라도 제 말은 참 잘 듣거든요. 두고 보세요, 어머님.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장님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알고 보니 의지박약이던 아들을 사장 자리까지 끌고 나온 건 며느리였더라고요. 당시엔 결혼 전이라 여자친구였는데 아들보다 포부도 크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눈에서 야망이 이글거리는 육식동물의 습성을 가진 아이였죠. 아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며느리가 과연 아들과 잘 맞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게으른 놈을 회사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미도 못한 일을 대신해주는 며느리가 고맙기만 했죠. 그래. 너희가 회사를 맡아서 젊은 감각으로 잘 운영해보렴. 생전에 아버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도움 잘 받고 그분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한 리더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특히 전 상무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지방대여도 성현 씨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를까요? 저도 회사 생활 나름 몇 년 해서 그런 것쯤은 다 알아요. 하나만한 얘기 마시고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결혼은 언제 시켜주실 거예요? 아버지 상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지만 그래도 젊은 사장이 미혼인 것보다는 가정을 이룬 어른으로 보이는 게 낫다 싶어 전상무와 상의 끝에 몇 달 뒤 결혼식을 치렀어요. 며느리는 지방에서 식당을 하시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초대할 손님이 별로 없다며 양보를 해서 결혼식은 온통 저희 손님뿐이었죠. 며느리가 섭섭할까 봐 몇 번을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한사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쿨한 아이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저는 며느리가 평생 아쉬울 게 없을 만큼 화려한 호텔 결혼식과 예물을 성심성의껏 마련해줬답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이렇게 여유있게 살 수 있게 된 건 다 아버지가 고생하신 덕분이라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강조하셨던 게 바로 직원들을 챙기라시는 거였어. 직원들이 없으면 회사도 없고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결혼식 치르면서 축하받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딱 아버지가 하신 만큼만 해서 직원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회사 맡아주려무나. 결혼식 날 아들 며느리에게 이 말을 남기고 저는 완전히 경영선에서 물러났어요. 원래부터 저 같은 아줌마가 있을 자리는 아니었고 이제 아들이 맡아준다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다행히 아들은 신혼여행까지 반납하며 회사 일에 열심히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저는 회사 생각을 접을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도 어느새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직원들한테 인사도 할 겸 회사에 가봤어요. 남편 장례식에 아들 결혼식까지 챙겨준 직원들이 고마워서 미리 떡과 한과 몇 가지를 맞춰 회사를 보냈죠. 그리고 모처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기분 좋게 회사로 향했어요. 참 이상한 게 남편 회사에 사모로 가는 기분보다 아들 회사에 엄마로 가는 기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가 봐요. 아이고 사모님,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전 직원한테 떡까지 돌리시고 덕분에 오늘 회사 분위기가 모처럼 참 좋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상무가 말하는 모처럼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인사치레를 하나보다만 생각했죠. 그런데 사장실에 가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아예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였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출근을 안 하는 날이 많네요. 사모님 오신다고 해서 아까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사장이 출근을 안 하다니. 그것도 이제 부임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임 사장이 며칠씩이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어딘가에서 고송이 들려왔어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다들 모여서 시시덕거리면서 떡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해? 회사가 놀이터야? 대체 떡은 누가 사온 거야? 일하다 말고 이런 거나 먹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사장 됐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회사가 장난 같아. 나 이러면 월급 그냥 못 줘? 월급 받은 값을 해야지 값을. 나 참 기가 막혀서. 본능적으로 사장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소리는 사장실 바로 옆에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잘 들어보니 막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며느리였죠. 사무실 문을 빼꼼히 들여다보자 모피코트를 화려하게 두르고 직원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며느리가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상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죠. 사실 요즘 아드님보다 며느님이 더 자주 회사에 나옵니다.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거칠게 하는 건 갑질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질 않네요. 요즘 젊은 사원들 예전 같지 않아요. 갑질이다 싶으면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또 저렇게 나와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사장이란 아들은 출근도 안 하고 며느리는 회사에 나와서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한마디로 회사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제가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경영권을 이미 넘긴 이상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참담한 마음이 앞서는데 전상무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영 쪽 라인을 계속 물갈이하고 있어요. 저랑 입사 동기인 이 본부장 아시죠?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며느님이 하도 일 못한다고 눈치를 줘서 사표 썼어요. 이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 신임이 워낙 두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김 부장이랑 최 과장도 같이 나갔고요. 셋이서 스타트업이라도 차리겠다며 일을 갈고 나갔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저더러 성과 순위 매긴 리스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칠기세였어요. 참, 이 본부장이랑 김 부장, 최 과장 자리는 며느님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사람들로 메꿨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친인척인 것 같은 눈치예요. 사실 경영권에서 자꾸 저도 배제하려고 해서 요즘 제가 아는 정보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꼭두각시 사장으로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설립 때부터 남편과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쳐내고 자기 친인척이나 지인을 넣는 방식으로 완전히 자기만의 정글로 만들 셈인 것 같았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에 머리가 하얗게 되어가던 때쯤 부재중 전화가 온 걸 본 아들이 전화를 했더군요.
넌 출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장이란 놈이 마누라가 저렇게 회사에서 설치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네 아버지가 하시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야. 이놈아, 어디야? 엄마랑 당장 얘기 좀 해. 엄마, 나 여기 외국이야. 너무 피곤해서 좀 쉬러 왔어요. 그동안 마누라한테 회사 좀 맡길 수 있지 뭘 그렇게 잔소리야. 아빠도 그랬잖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 이제 회사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 못 되지 않아? 내가 사장이고 엄마하고는 계산 끝났잖아요. 됐어요. 나 여기 며칠 더 있을 거니까 그때 얘기하든지 해요. 끊어요. 원래부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예 더 못난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노릇을 어찌할까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모님, 이러시다가 쓰러지시겠어요. 일단 댁에 들어가서 푹 쉬세요. 회사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잘 지켜볼게요. 내가 낳은 아들보다 생판 남인 전상무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전상무를 아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무것도 못 해보고 며느리에 들킬까 숨어있다가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죠. 하지만 다 큰 아들, 그것도 결혼까지 한 아들 회사 일을 제가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사장 위신은 못 세워줄 망정 사장 엄마라고 나서서 설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답답해하는 수밖에 할 도리가 없었죠.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로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면서 여자끼리 좋게 좋게 이야기해보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65평이라고 했죠. 연식이 좀 되는데도 워낙 구조가 좋아서 수리만 조금 하면 새집 같겠어요. 경기도 별로일 때도 이 동네 시세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들 고급 주택이라 조용하고 수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혼자 살기엔 좀 크긴 크다. 원래는 남편 바깥일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다. 요즘 직원들은 예전과 다르다. 내가 직원들 존중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들 출근만큼은 꼭 시켜라. 이런 말들을 하나씩 할 생각이었는데 며느리가 계속 집 타령을 해서 별 이야기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바쁘다는데 다시 불러 같은 얘기를 또 하기도 그래서 당분간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 드디어 올 게 오고 말았어요. 전상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었어요. 사모님, 저도 이젠 아이도 있고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쉽게 4억 세우는 꿈은 못 이뤘지만 한평생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부디 건강하세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이 전상무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른 새벽에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안 좋은 얼굴에서 도와달라고 빌더군요. 처리해야 되는데 당장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저희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서 막았어요. 아버님은 회사에 따로 비축해둔 돈이 하나도 없으셨나 봐요. 겨우겨우 맞고 나니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은 못 갚고 아파트가 넘어갈 텐데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어쩌다가 회사 사정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냐는 말을 할 틈도 없이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라는 말에 저는 당장 아파트를 처분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회사 맡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웠죠. 일단 급하게 일은 처리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어요. 진작 말했으면 전상무와 상의라도 할 것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만 것이었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는 결혼시키고 회사 물려준 지 1년밖에 안 된 아들네와 합가에 지내게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밥까지 해먹이면서요. 며느리는 공사가 다 망해서 점심때쯤 나가면 밤 늦게까지 소식이 없었고 아들은 툭하면 회사를 안 나가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깨우던 심정으로 몇 번이고 깨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결국 또 아프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선 특별한 병은 없고 그냥 노쇠해서 그런 거라는데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물 먹은 솜처럼 축 처진 몸을 일으켜 아침 저녁을 해야 하는 일도 부담스러울 만큼요. 어머님,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요양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오늘 지방에 있는 괜찮다는 요양원 계약했어요. 말이 요양원이지 거의 실버타운 수준으로 시설이 좋대요. 거기 가서 쉬시면서 기운 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자기 마음대로 요양원을 계약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큰돈 들였다고 생색을 냈어요. 제 집에 얹혀 살면서요. 처음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아들 며느리가 돈 대준다는데 시설 좋은 요양원에서 팔자 좋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슬슬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다 귀찮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잘 됐다 싶어 짐만 싸서 바로 내려갔어요. 며느리의 말처럼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었고 걱정한 것보다 지낼 만한 곳이었어요. 말벗도 생기고 차려준 밥 먹고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많아 잡생각도 없어지고요. 회사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잘하겠지. 덕분에 나는 호강하는구나 싶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제 나이가 되면 모든 게 다 귀찮고 복잡한 건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며 천천히 정리해야 할 나이에 뭔가를 벌리고 해결하고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약간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땐 이렇게 평생 지내도 괜찮겠다 싶던 어느 날 간호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퇴원하셔야 하니까 오늘부터 짐 조금씩 싸놓으세요. 한꺼번에 싸시면 꼭 두고 가시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다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퇴실을 신청한 거였어요. 보낼 때도 멋대로 보내더니 나올 때도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였죠. 그리고 토요일 이른 새벽부터 간호사가 절 깨우러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왔다고요. 왜요, 어머니? 집에 간다니까 섭섭하세요? 몇 개월 쉬고 오시라 했지 누가 아예 사시라고 했어요? 참. 어머니, 이제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보면 어머니도 참 철이 없으세요. 여기가 한 달에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강남 월세방보다 비싸요. 우리가 그럴 형편이에요? 아무튼 차 막히니까 빨리 출발하게 서두르세요. 며느리는 말까지 바꿔가며 저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들처럼 꼭두각시를 만들어 아무 말 못하게 하려는 듯했죠. 자기 말을 이해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고 윽박지르면서 질질 끌려다니게 할 심산인 모양이었어요. 버린 물건 찾아가듯 데려가는 통에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차 안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집으로 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함께 지낸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말이에요. 몇 달 만에 도착한 집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외관부터 싹 인테리어를 새로 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대출금 갚을 돈도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공사를 한 거냐 말할 틈도 없이 며느리는 저를 안채가 아닌 지하 창고 쪽으로 데려갔어요. 전에는 남편의 애장품을 모아두던 곳인데 완전히 창고로 변했더라고요. 제 살림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곳에 갖다 처박아 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위에 공사 중이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지내실만 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편하게 쓰시라고 쓰시던 침대랑 가구랑 다 갖다 놨어요. 그럼 쉬세요. 도대체 누구를 바보로 하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냈죠. 아니 얘, 지금 시험이더러 창고에서 지내란 말이니? 내 집은 너희들이 차지하고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인 거냐? 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내 집을 네 마음대로 다 뜯어고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여기가 왜 어머님 집이에요? 아버님 명의였는데 돌아가셨으니 반은 남편 거죠? 법도 안 찾아보셨어요? 어머니 거 아니고 이제 내 남편이랑 나눠 가지셔야 돼요. 남편이 동의 안 하면 어머니 여기서 계속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듣던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노릇만 하려고 그래? 억울하면 나가시든지요. 당신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문이 막혀 한마디 못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남편이 죽기 전에 정리하지 못하면 아들이랑 제가 반반씩 상속받아야 하는 건데 잘 몰라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집을 짓고 매일같이 손으로 닦아가며 가꾼 공은 법 앞에 먼지처럼 하찮은 것이었죠. 며느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획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회사를 말아먹은 것 같으니까 집이라도 건져야겠다 싶었겠죠. 같이 살기 싫어 요양원에 보냈는데 매달 나가는 돈까지 아까워 결국 지하 창고에 절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이러려고 회사를 물려줬나? 이러려고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나? 억울하고 온통해 밤새워 소리만 지르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렇게 굶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중에 현금이라도 좀 챙겨둘 걸 후회했죠. 혹시 당장 돈이 될 게 없을까 창고를 뒤졌어요.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겠다 싶어 어떻게든 살자고 마음먹었죠. 저 자전거를 여기다 처박아 놓은 거야? 저게 얼마짜리인데? 구석구석을 뒤지니 생전에 남편이 애지중지했던 자전거가 구석에 박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백만 원짜리였는데 순간 저거라도 들고 나갈까 싶었어요. 하지만 내 몸 하나도 못 가누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단념하던 차에 자전거 안장에 달린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열쇠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유독 눈에 띄는 낡고 뭉툭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회사 사장실 안쪽에 있던 고가구가 생각이 났어요. 남편 대신 업무를 보는 동안 그 가구가 하도 안 어울리게 자리하고 있어서 전상무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적에 어머니가 쓰시던 거라며 남편이 무척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몇 개 달려있길래 열어보려고 했더니 뭉툭한 자물쇠에 굳게 잠겨있어 안 열렸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당장 회사에 가면 이 끔찍한 현실을 해결할 남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초라한 모습으로 밤늦게 회사에 갔는데도 다행히 경비원이 절 알아보고 사장실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었고 오랜만에 간 사장실 안쪽에는 고가구가 그대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자물쇠가 풀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는데 하늘에 있는 남편이 내 억울함을 보고 있구나. 지금 이 상황이 원통해 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강력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물쇠를 풀고 가구의 문을 열자 안쪽에는 커다란 금고가 떡하니 들어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봤죠. 비밀번호는 제 예상처럼 우리 집 번지수였어요. 도록도 그렇고 남편은 대부분의 비밀번호를 집 번지수로 해놓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도 남편은 잘 알고 있었고요. 덕분에 한 번에 열린 금고 안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빽빽하게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고 금덩어리와 달러도 꽤 되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회사에 비축해 놓은 돈이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죠. 남편은 비상 상황을 위해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지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가방을 모두 비우고 금고에 있던 현금과 금, 달러를 모두 담아 사장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전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내일 이 본부장, 김 부장, 최 과장과 함께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남편이 아끼던 옛 직원들과 만나 이 상황을 공유했어요. 모두 회사를 되살리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일단 사모님 계실 곳부터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마음 놓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하루빨리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옛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우선 며느리를 부당해고와 불법 채용 등에 관해 소송을 준비했죠. 얼마 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평생 함께해온 고문 변호사까지 해고당한 상태여서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했다니 며느리도 참 대단했는데요. 평생 남편을 존경해왔던 변호사는 저를 생각해 그냥 모르는 척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제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모여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 소송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 와중에 회계비리 문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어설픈 문서 위조와 횡령, 갑질까지 겹쳐 수십 년 옥에서 지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2달이 조금 지나자 증거는 완벽해졌고 함께 싸우자는 옛 직원도 한 트럭이 되었어요. 형사고소를 마치고 곧 재판에 들어갔고 멍청한 아들 덕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활개를 치고 다니던 며느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건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으로 왜곡되는 것도 싫었지만 며느리를 기함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법정에 증인으로 선 저를 볼 때까지 제가 집을 나가 무일푼으로 떠도는 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저를 보자 놀라서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었죠. 그 지하 창고가 너무 냉골이어서 말이야. 거기 있다간 인생 종칠 것 같아서 나왔지. 그런데 이제 네가 차가운 냉골방에 평생 썩게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너는 법도 안 찾아봤니? 너 옥에 있는 동안 재산 정리하고 내 아들 이혼도 시키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우리 빨리 끝내고 쿨하게 헤어지자. 재판은 명백한 증거와 넘쳐나는 증인으로 속전속결로 끝났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다던 며느리는 속수무책으로 높은 형을 받고 말았어요. 심어놓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저와 아들이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상임이사로 등재해놓은 덕에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죠. 회사를 꿀꺽하려던 욕심이 결국 덫이 된 거였어요. 젊은 시절을 차디찬 옥살이로 보내야 하니 앞날이 깜깜하겠죠. 그렇게 며느리는 정리가 됐다지만 남편의 회사를 이어갈 아들이 문제였어요. 저는 고심 끝에 과감히 아들을 해고하고 전상무를 새 대표로 추천했어요. 그리고 위기의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 아들이 남긴 돈을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죠. 회사도 살리고 제 인생도 구할 수 있었어요. 대신 아들은 남편이 남긴 집을 팔아 절반 주고 알아서 혼자 살라고 내보냈죠.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 힘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인도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자진해서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며 늦은 나이에 인턴 지원을 했더라고요. 잠깐 그러는 건지 철이 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로서 말리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평생 내 몸처럼 회사를 돌봤던 남편의 뜻을 받아 아들 며느리가 무너뜨렸던 회사를 살리고 나니 저도 어느새 체력이 다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나중에 남편과 만나면 미안한 게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어떻게 아름답게 내려갈지 고민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배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들 아름답게 나이 드시길 바라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